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갑수 TV에서는 역사에 남기는 유시민 이런 제목으로 유시민에 대한 4부작 방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2주 전에 1부와 2부를 했죠. 네. 오늘은 이 3부와 4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 시점은 크리스마스 이브, 약간 늦은 오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젊은 선생님들 두 분과 셋이서 공연하는 좀 이색적인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인사하시죠, 거기.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명길입니다. 우리 김원경 선생님하고 강명길 선생님 두 분 이제 젊으신 분인데 저에 비해서 김원경 선생님은 지금 그 연세가 한 40대 초반입니까? 예, 제 올해 이제 42살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까지 뭐 안 밝히셔도 되고. 네. 강명길 선생님은 40대 중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뭐 내년쯤이면 네. 경로 우대자가 되는 네. 이런 단계입니다. 예. 지하철 같은 거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네. 타는. 근데 그 경로 우대라는 게 약간 그 문제가 있더구만요. 예. 그 경로 우대증을 가지고 딱 넣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지하철 카드도 소리가 나요. 예. 근데 보통 카드는 그냥 삐 나는데 네네. 경로 우대증을 넣으면 삐삐 하고 나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어른들이 그거 좀 쪽팔리고 불편하다. 갈아달라. 그러니까 소리를 바꿨어요. 어떻게요? 딱 넣으면 삐삐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경로 하고. 네. 네. 그건 더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을까. 딱 넣으면 네 어르신.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공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갑수 TV에서는 그 오프라인 현장 교육 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예, 백권대학이죠. 네, 일명 백권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그 2018년 3월에 개강을 해서 이 12월 16일까지 28강에 걸쳐서 매월 1, 3주 일요일 오후 4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사이에 있는 토즈 컨퍼런스에서 2시간 20분 동안 학습을 하죠. 네. 우리 학습 텍스트는 2000년대 이후 발간된 동서양의 양서들 100여 종 160권 정도 되는 책이 나서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의가 좀 있어서 간단히 입학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백권대학은 100종의 책을 학습하는 모임인데요. 교학성장, 개혁적 사고, 자주적 의식, 그리고 침묵과 우애는 우리 백권대학이 이미 달성하고 있는 가치들입니다. 내년 3월 3일에 3차 학기가 개강합니다. 공부의 뜻이 있고 이 자주적 의식과 개혁적 사고에 동의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를 환영하는데요. 3월 3일 개강하는 이 백권대학 30명 정원으로 선 등록순으로 마감하고요. 이미 반절 가까운 정원이 등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010-6307-5159 김경화 교무에게 문의하시면 되고 학기 등록금은 6개월 24만 원입니다. 예. 자, 오늘 이 뜻깊은 그 프로그램 유시민을 역사에 남긴다. 근데 이 최근 들어서 그 유시민 선생이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졌어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되고 나서 네.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토크 콘서트입니까? 아니면 팟캐스트입니까? 이제 토크 콘서트에서 네네.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진출하겠다. 예, 연말 송년회 모임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포부를 밝혔죠? 네. 예. 뭐라고 밝혔습니까? 유튜브를 정복하겠다. 뭐 그런 건 포부라고 하기는 그렇고 네.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많다. 예, 혹세무. 이런 말을 했죠. 예. 저는 그걸 촉세무민으로 들었어요. 촉세무. 네. 그러면서 그 예. 촉세무민하면서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기 때문에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방송을 하겠다. 뭔가 이 최근에 이 유시민 씨의 행보를 보면 예.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기획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또 사실이죠. 예.
뭐 이게 그 토크 콘서트가 JTBC를 봤더니 거의 유시민 특집처럼 한 꼭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할애해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JTBC뿐만 아니고 예. 그 월간 중앙에서도 그 이 유시민 씨를 본격적인 대권 주자로 간주해가지고 그런 기사들을 많이 써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유시민 씨를 보면 최근에 어떤 말을 했냐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다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 유 선생은 미국과 유럽이 하면 우리나라 나쁜 것도 괜찮다는 약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유럽 경제는 잘 모르겠고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말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예. 오히려 미국 경제는 호전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 다만 우리가 한 특정인을 놓고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 보면 쓸데없는 비방이나 비난으로 흐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수리부작 공자의 말대로 있는 것을 말할 뿐이지 새로운 것을 지어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유시민 씨가 혹세무민 운운한 것은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로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게다가 그 유시민 씨는 뭐 봉화마을에다가 노무현 기념관도 짓고 예. 그다음에 그 서울 뭐 원서동인가에다가 뭐 노무현 시민센터라는 것도 짓고 해서 노무현 정신 확장을 위해서 100억의 그 네. 시민 기금을 모으겠다는 다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이 발상과 계획을 피력을 해서 많은 뜨지는 사람들의 걱정과 빈축을 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100억. 듭니다. 통이 많이 커졌습니다. 전보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예. 두 분 모시고 유시민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 좀 청취자 입장에서 좀 어렵게 들리거나 헛갈릴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질문해 주시고 또 제가 방송 중에 좀 말이 자주 헛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 좀 즉각 바로 잡아주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끼어들어서 예. 영어로 얘기해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활발하게 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유시민 이 3부작 시작할 때와 예. 4부작 끝날 때 예. 유시민 선생을 역사적 인물과 비교해보는 그런 순서를 하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유시민을 식민지 시대와 해방정국 그리고 이승만 정권 시대를 살았던 김준연이라는 정치가와 비교해보는 논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예. 자, 여러분들 역사는 그 반복된다는 말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대체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할 때는 부정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말을 해요. 예.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런 말을 좀 안 하죠. 그런 말 안 하고 뭐 신기원을 일으켰다, 네. 일으켰다, 또는 새로운 뭐 역사를 썼다 이런 말들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 나쁜 역사가 반복되느냐? 역사에서 교훈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반복된다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없어요. 수백 년의 격차를 두고도 아주 비슷한 유형의 인물들이 있다 그겁니다. 네. 시공간을 달리하는 인물들.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에는 한때 대단한 대중적 인기를 누렸고 그 인기가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의 행각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 이상으로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6, 7년 전, 4, 5년 전, 2, 3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의 표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죠. 예. 네. 우리 강명규 선생님은 유시민 씨 좋아합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유시민 씨를 뭐 실체를 알게 된 거는 2012년입니다. 2012년부터. 예. 네. 우리 김홍경 선생님은요? 저도 그쯤입니다. 그때가 이제 변곡점이군요.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1, 2부 방송을 들어보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충 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유시민 선생을 역사에 남기는 3, 4부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연이라는 정치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 사람이 1895년생이에요. 그리고 1971년까지 살았습니다.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다고는 하는데 경력이 나오는데 내가 조사해본 바로는 특별한 그 어떤 그 업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다 다녔냐면 동경 제국대학 출신입니다. 아, 예. 그리고 독일에 유학 갔다 왔어요. 엘리트네. 그 당시로서 엘리트라는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학벌이 좋네요. 뭐 그 정도로 이 학생 네. 좋은 학교 좋다고 하는 학교 다녔네요. 이렇게. 그런데 당연히 그 식민지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겠죠. 예. 이름도 많이 냈고 일단 학교가 너무 한국 사람들처럼 좋은 학교 나오면 무대뽀로 그 사람 훌륭한 줄 아는 국민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 많이 극복은 돼가고 있는데 게다가 이 김준현은 한때 공산당에 몸담은 정도 있어요. 예.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요. 동경제국대학 공산당. 왜냐하면 그 다음의 행보를 보면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니까 제일 먼저 단정 수립에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북을 제외하고 네. 우리끼리만 나라를 만들자. 그게 단정 수립 아닙니까? 예, 예. 그 단정에 반대해가지고 대구 10월 항쟁이 일어나고 제주 4.3 항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한민당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단정 수립에 주도적으로 이제 참여했고 한민당의 그 선전부장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민당에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차기 주자를 놓고. 장덕수. 그렇습니다. 예, 이 장덕수는 일단 학력이 더 화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미국 콜롬비아 대학 출신 아닙니까? 둘이 정치학 박사예요. 예. 근데 김준현은 독일 가서 뭐 공부만 하고 왔지 특별한 학위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장덕수는 그러니까 이제 한민당의 요직인 정치부장, 외교부장을 겸했습니다. 예. 게다가 장덕수 고향이 황해도예요. 김구 선생하고 좀 알았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명분이 있고 인기가 좋았던 임정의 한독당 그리고 김구 선생과 연결이 되고 김구 선생이 좀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장덕수는 아주 지독한 친일파였었죠. 학병 권유 연설도 많이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김준현으로 볼 때 야 이거 장덕수도 좀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임정 출신의 단정 수립에 반대하는 그 한독당까지 좀 약화시켜버리면 이거야말로 더 좋은 일이 없을 수가 없겠죠. 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정사에 거의 기록이 안 됐어요. 최근 들어서 새롭게 이제 바뀌어져야 될 역사입니다. 그래서 김준현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때 수도 경찰청장 알죠? 장택상 씨. 그렇죠, 여러분. 장택상과 예. 조병옥은 대표적인 그 친일 반공 아닙니까? 예. 장택상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장택상을 만납니다. 그로부터 불과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장덕수가 암살되죠. 장덕수가 해화동 자택에 카빈을 들고 찾아온 경찰에게 비살됩니다. 경찰에게. 일명 장덕수 암살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네. 이어서 미 군정 재판부는 한독당을 장덕수 암살 배우로 지목해가지고 한독당의 핵심 인물인 조상항 선생과 김석황 선생과 손정수 선생에게 무리한 재판을 감행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들 인터넷만 찾아봐도 뭐 위키백과 이런 데 다 이 세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세 분 중에서 조상자 항자 조상항 선생이 바로 제 처가의 할아버지입니다. 네. 자, 이로 인해서 한독당이 와해되고 불과 얼마 후에 김구 선생이 또 총에 맞아서 죽죠. 그리고 이것은
친일 청산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결국 단정 수립에 반대하던 통일 세력, 요즘으로 말하면 민족 세력 또는 종북 세력이라고 널리를 받았던 한독당과 지도자 김구가 거세된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의 그 공작이었지만 그 앞잡이에 민주야당을 자임하던 한민당의 김준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민당은 사이비 민주야당이죠. 친일 지주 그룹이 그 주도권을 잡고 있던. 예. 잘 보십시오. 김준현이 오늘의 누구와 닮아 있는가? 아니, 오늘의 누구가 바로 김준현과 닮았는가? 자, 첫째로 인류대학 학부를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에도 또 갔다 왔어요. 독일에 가서 특별한 실적도 없어요. 게다가 운동권 장식 이력도 있습니다. 김준현은 공산당에 한때 몸담았다고 했잖아요. 네. 게다가 제1야당 출신이에요. 예. 게다가 반공 단정 세력입니다. 미 군정과 독재 정권을 배후로 해서 자기의 경쟁자와 경쟁 정당을 파괴한 위가 누굽니까? 바로 이 점에서 김주영과 유시민 선생은 너무 많이 닮아 있다. 저는 이런 진단을 먼저 내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시민의 아류들을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유빠라고 하죠. 그렇죠. 예. 유빠. 유빠. 예. 이렇게 긴 말을 우리 강명주 선생님처럼 짧게 금방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그 언어 구사력입니다. 네. 예를 들어 가방을 든 여인을 석자로 줄여라 그러면 백든년 하고 석자로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유시민의 아류들, 이른바 유빠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논의를 삼겠습니다. 예. 자, 2012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네. 12년에 그 유시민 선생의 실체를 알았다고 했는데 네. 바로 그걸 알게 해준 사건이 뭐였죠? 바로 그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과 관련.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그 경선 부정은 과연 부정이 있었는가? 게다가 있었다면 누가 부정을 했는가? 이게 그 사건의 핵심이었죠. 예. 다행히도 유시민계 5억만의 대규모 온라인 부정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게 되었죠. 네. 그리고 나머지 몇 사람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민노계의 부정은 부정이 아니라 소명될 수 있는, 이럴 때는 부정이 아니라 부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실. 예. 부실 수준이었던 것이 공식 재판으로 입증됐어요. 자, 이런 얘기는 1부와 2부에서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부와 2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또 나오고 네. 지금 알아듣기 힘들면 또 한 번 들으면 알게 된다. 이런 말을 1부와 2부에서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민노당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몰라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알고 나서도 민노당을 비난해요. 부정을 누가 저질렀느냐 이런 말은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예.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이 논의의 방향을 일탈해서 그러면 왜 합당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빌미론이죠. 합당은 셋이 했으면 예. 셋한테 똑같이 합당을 비판해야지. 민노당한테만 합당했다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민노계를 비판했던 논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무리하게 유심노와 삼자 통합을 속행한 이정희와 이석기 등의 민노계가 잘못이었다. 두 번째, 민노계가 저지른 일산 킨텍스에서의 5.12 폭력 사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셋째, 유시민 등이 보고서, 부정선거 진상 보고서를 터뜨린 것은 조준호를 통해서 당을 살리려는 실용적인 선의의 조치였는데 이것을 민노계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태가 커졌다. 자, 이런 비판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자, 먼저 여러분들 삼자 통합. 삼자 통합을 비판한다면 삼자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1, 2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삼자가 통합해서
대선 후보를 내가지고 그 대선 후보를 2012년 문재인 후보와 붙여가지고 단일화를 이뤘어. 박근혜의 집권만은 막겠다는 네. 이런 목적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인 목적이고 또 이면으로는 자기들 진보의 세력을 좀 키워보고자 하는 네. 이런 내적 욕구도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미숙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통합진보당이 3자가 통합하고 나서 파국을 맞은 것은 유심 노조의 탐욕 때문이지 3자 통합 자체 때문은 아니라 그겁니다. 통합을 했으니까 파국을 맞습니까? 나 이런 논리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제국이 망했대요. 이게 결정론적 인과율을 신봉하는 막스 레닌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논리는 이런 거예요. 너 왜 이혼했냐?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사실 통합과 파국, 결혼과 이혼은 단순한 선후관계지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네. 단순한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라고 보는 것이 이 무논리고 비논리고 논리적 오류인데 이런 논리적 오류를 우리가 거짓 원인 또는 원인 오판에 오릅니다. 언젠가 우리가 또 이제 진보적 글쓰기 강좌를 좀 한번 하면 이런 것들 논의가 되는데요. 자, 쉽게 좀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봅시다. 예.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사기꾼과 결혼해서 신세를 조진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돼가지고 여자는 명예도 짓밟히고 재산마저 사기꾼한테 강탈됐어요. 그 여자가 내 딸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애비 입장에서 그런 사기꾼 남자를 먼저 잡아서 응징할 생각은 않고 자기 딸한테 애초부터 네가 결혼한 네가 잘못이지. 이런 애비가 있다면 얼마나 그게 찌질하고 못난 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3자 통합 자체는 그 미숙성을 지적받을 수는 있어도 비난의 거리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 이건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폭력은 무조건 잘못되었다. 자, 여러분들 윤봉길 선생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터뜨린 도시락 폭탄 이것도 폭력에 의한 겁니다. 이봉창 선생 마찬가지예요. 네. 물론 그 폭력과 다른 폭력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폭력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처럼 이게 빈약한 논리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예전에 강기갑 씨는 국회에서 공중부양이란 걸 했잖아요. 네. 그건 또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자기들 입 속에 맞아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날 유시민 씨, 정동영 씨 이런 사람들 국회에서 어땠습니까? 완전히 개기고 폭력 행사를 했잖아요. 예. 네. 자,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할 때 국회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의사당을 버리고 야심한 밤에 기습적으로 공화당 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국회 제3별관에 모였습니다. 그 제3별관이 지금 서울시 의회가 있는 건물이에요. 예. 예. 제3별관에 몰래 모여가지고 그 삼성계열을 통과시키는데 정보를 입수한 야당 의원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 때려부셨어요. 당시 신민당이요. 네네. 예. 얼마나 국민들이 칭찬했습니까? 음. 자, 그런데 박정희가 더 무서워졌죠. 그 뒤로. 그래서 유신헌법을 통과시킬 때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러면 삼성제헌할 때 폭력, 찍소리도 못했던 유신헌법 어느 게 나왔습니까? 자기 말해서 폭력도 해야 될 때는 할 수밖에 없을 때는 하는 거예요. 2012년 5월 12일 일산 킨텍스죠. 그게 킨텍스. 네, 킨텍스입니다. 예. 킨텍스에서 심상정이 중앙위 만장일치 가결을 기습적으로 선포했잖아요. 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예. 게다가 만장일치도 아닌데 만장일치로 했고 네. 그 전에 그 중앙위원들을 자기들이 밤새 갈아치기를 바꿔치기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불법으로.
자, 그러니까 민노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자, 그러니까 으쌰으쌰하고 완력, 실력을 행사했다 그겁니다. 예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아, 현장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홍경 선생님 참 현장에 많이 다니셨네. 제가 우리 김홍경 선생님과 김홍경 선생님 친구분들 여자분 두 분을 아주 인상 깊게 뵌 것이 2013년도 부정선거 규탄 그 집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을 때 한 1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때 젊은 남녀 셋이서 자동차 뒤에다가 그 냉커피를 갖다가 막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 가보니까 김홍경 선생하고 친구들이에요. 그날 한 몇천 잔 돌렸습니까 냉커피? 네, 잔수는 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총 한 3천 잔 준비해왔다고 그랬어요. 네. 당시 5월 12일 날 네네. 제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네. 그 의장 역할을 하고 있던 심상정이 예. 그 만장일치를 선언하기에 앞서 분명히 단상 아래에서 네.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뻔히 보면서도 네. 만장일치를 선언을 하고 그 의사봉을 딱 때리자마자 그 밑에 계셨던 그 분들이 그 격분을 참지 못하고 뛰어 올라가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계산된 거예요. 예. 내가 만장일치 선포하면 이제 으쌰으쌰 하겠구나. 네. 거기다가 이제 기자들 다 불러놓고.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뭐 으쌰으쌰하는 장면도 장면이지만 막 뒤엉켜가지고 어떤 여성당원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머리끄덩이를 잡는 것을 중앙일보 기자가 딱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네, 대소특필을 하고. 맞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또 얻어맞았다고 그 민주노총 조준호는 파란색 그 기부스하고 다니고 네. 예. 그런 걸로 완전히 그 폭력 집단화했잖아요. 예. 사실 우리 김홍경 선생님도 봤지만 5.12 실력 행사는 불가피한 방어적 행동이었고 불의와 불법에 몸으로 저항한 사건이라는 역사적 해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논리. 자, 이것은 유시민 씨가 자기 책에다까지 써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파 구분 없이 모두에게 부정이 있었으니 전원 사태에서 일단 당을 살리자. 자기가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유시민 씨는 처음에는 비례대표 전원 사태로 이정희와 민노당계를 복속시켜가지고 통째로 문재인 후보에게 가져다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은 그때만 해도 자기들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고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시민 씨는 자기들 공작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민노계는 그들이 경기 동부라고 일컫던 민노계는 두고 가더라도 대중적 이미지가 좋은 이정희만은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야권연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정희는 이런 제의에 응하지 않았죠. 네. 뭐 이걸 아주 높이 보는 견해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당시 이정희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었어요. 왜? 따라가도 죽고 남아도 죽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명분 있는 잔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잔류했다가 또 떠났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그 이정희의 태도도 그냥 이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점도 남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유시민 심상정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시간도 없지. 이정희까지 다 두고 가자. 그런데 그러려면 이정희까지 철저히 종북 부정집단으로 만들어 놔야지 자기들의 공작이 정당화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대선에서 문재인이 정권만 잡으면 별 후환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민노당과 이정희 세력을 애국가를 가지고 트집 잡고 경기 동부라는 말을 발설하고 지하 세력 등의 음해하는 용어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죠. 예. 자, 여러분들 다시 비유하겠습니다. 여자의 재산을 노려 결혼에 성공한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온갖 모해와 변칙을 써서 여자의 재산을 수중에 넣는데 성공했어요. 게다가 남자는 자기가
가지고 온 빚까지 여자 앞으로 해놓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자는 순진했던 이 여자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남자의 음험한 속을 알고는 저항했겠죠. 그러나 남자는 내 말 안 들으면 너만 손해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남자에 의해서 이미 이상한 여자로 소문난 그 여자의 말에 주변은 귀를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빚을 떠넘기고 재산 강탈에 성공한 남자는 이제 유유히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자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떠나자니 뒤탈이 좀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누구나 다 이상하게 보는 페인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여자를 정신병자처럼 만들어 놓고 떠나도 좋아요. 물론 이런 일에는 범죄 수준의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남자의 범죄 행위는 일단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의 무고함이 알려지고 남자의 패준 행각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두뇌의 회전이 빠른 이 남자는 서둘러서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새로운 투자 이민을 떠나요. 비행기에 오른 남자는 기창 밖을 살피며 생각에 잠겨듭니다. 평소 작가임을 표방해 오던 그 남자는 책을 한 권 더 쓰기로 마음먹죠. 네. 제목은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명민하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아듣시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 유시민 선생의 이 정치적 자질, 예. 과연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이 재승박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네. 죄라도 있다는 뜻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유시민 씨의 언행, 네. 그 언행으로 볼 때 재능도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유시민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복기를 해보죠. 네. 자, 지금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인데 네. 어디에서 성장했죠? 대구 출신입니다. 태어난 건 이제 대구가 아니고 경주쯤인데 중고등학교를 다 대구에서 다녔대요. 보니까 초등학교를 대구 수성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씨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유시민 씨가 대구에서 출마하는 적 있잖아요. 네. 그게 수성구 의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 사회계열에 입학합니다. 이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하다가 강제 징집을 당하고 그때 이제 무슨 녹화 사업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학한 뒤에 이른바 그 서울대 뿌락지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됩니다. 미사여구 그리고 교원 영색으로 점철된 항소 2호선은 바로 이때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학 시절 유시민은 대학 선배 이해찬과 이 관계를 맺습니다. 선후배로. 예. 그래서 이 유시민 씨는 이 정치 출발을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합니다. 그리고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해찬 평화민주당.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이해찬 선생이 그 김대중 대통령의 바로 그 아래에서 도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해찬 평화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국회에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노 대통령과 가까워진 것은 유 이사장이 그 독일 유학, 독일 한 5년 가까이 독일에 가 있었는데 그 한국에 올 때마다 이 노무현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경제라든지, 그러니까 그 유시민 씨 전공이 독일에서 보건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보건 경제학과 그 경제학이 어떻게 다른지는 뭐까지는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국 그 독일에서 그 석사를 수료한 후에 이제 귀국해서 작가로 활동했죠. 네. 네. 이른바 시사평론가 그리고 월간지 주간지 등의 글을 씁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백분토론이라는 거 네. 그렇죠? 네. 그 백분토론이라는 것이 2000년 6월부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뭐 18년 전, 19년 전입니다. 저는 그때 그 MBC 백분토론을 그때는 제가 집에 텔레비전에 있을 때니까 뭐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똑똑하다고 하는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똑똑하다고 네네. 생각했습니다. 난 그 첫인상은 난 손석희로 비슷해요. 왜 저런 사람이 앵커를 해야 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좀 일단 인상이 그렇잖아요, 둘 다. 저는 제가 너무 이 조선적인 이 조선 시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21, 2세기에 그 첨예한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나중에 판가름 날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02년에 개혁 국민정당이라는 것을 창당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외곽 때리기예요. 이거 만들어 놓고 끌고 민주당 가려고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속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예. 정말 그 제1야당에 신물이 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줄 알고 참여했던 사람들.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 사람이 2003년 4월에 국회의원 고양 덕양갑 보궐선거에 당선됐죠. 그리고 바로 그 희망을 갖고 만들었던 개혁 정당을 빠져나가죠. 탈당해버리죠. 이때 이제 예. 반대가 심했죠. 예. 네. 그때. 네, 아주 반대가 심했고 그 사람들만 이용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 두고 열린우리당 쪽으로 가서 창당 작업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년 3개월 동안 노무현의 눈에 들어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했죠. 네. 네. 보건정제학 할 때 보건과 보건복지부 할 때 보건이 같은 보건일 거예요. 네. 자, 그리고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류를 하죠. 처음에는 나갈 사람 다 나가세요. 비례대표 의원들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소리 쳤다가 네. 열린우리당이 이제 몰락을 하니까 별로 없이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일단 나왔다가 이해찬 지지로 돌고 사퇴를 하죠. 바로 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선출된 이는 정동영이었지만 네. 노무현 세력들 그리고 유빠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명박이나 그리고 그 이회창 나중에 이제 이명박들을 찍어가지고 이회창도 그때 출마를 했었죠. 네. 네. 대패하죠. 네. 정동영이 대패합니다. 아마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그렇게 급표차로 진 것은 정동영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걸 바로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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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시민 씨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그랬다가 한나라당 주호영에게 패배하는데 그래도 유시민 씨가 저력은 있어요. 이때 대구에서 32%를 얻었습니다. 네. 이건 유시민 씨가 보인 그 능력의 한계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국민참여당을 또 만들죠. 국참당이라는 거. 네. 네. 바로 자기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려고.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해가지고. 그때는 네. 김문수 후보한테 그렇죠. 깨지죠. 새누리당 김문수한테 깨지는데 그 유명한 대통령님 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벤트. 유명하죠. 예. 노무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먹였던 그 연설이 아주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자, 국회의원도 떨어져. 지사도 떨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상심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권토 중매를 노리던 유시민이 2012년 통합진보당 3자 합당을 추동하면서 공동대표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당 사퇴를 겪은 후에 2013년에는 다시 진보정의당의 새진보정당 추진회의를 주도해서 재기를 노리는 것 같았지만 세간의 주목에서 멀어지자 2013년 2월 19일 정계 은퇴를 하죠. 네. 네. 그리고 유 이사장은 정의당의 평당원으로 남아있다가 2018년 정의당에서도 완전히 탈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들을 사람들이 가졌어요. 그리고 방송에도 아주 활발히 출연을 하고 대중적인 세속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방송도 이유 없이 하차를 합니다. 네. 그 방송 같이 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회찬 씨 아닙니까? 네. 이어받은 사람. 예, 이어받았죠. 같이 네. 하진 않았죠. 이게 뭐 그리고 팟캐스트는 같이 했었죠. 노유진 예. 그러니까 그 유시민 씨하고 뭘 같이 하던 사람들은 다 엉뚱한 사고를 당해요. 나중에. 그렇네요. 그렇다니까요. 예. 자, 그러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렇죠. 정계에도 없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그 하태경이나 정치평론으로 최근에 그 일식집 주인으로 이 직업을 바꾼 정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시민을 점점 띄우기 시작하더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됐어요. 네. 그리고 혹세무민이라는 자를 바로잡겠다고 팟캐스트와 유튜브 보기와 또 대대적인 노무현 기념사업회를 벌이겠다는 언급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겁니다.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의심해서 보게 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그 유시민 씨의 행각이 일련의 그 이렇게 연계적인 것은 아닌가, 기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게끔 할 만한 더 유력한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차츰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우리가 이제 그 유시민 씨의 그 선거 출마 국회의원에 2번 당선했고 의원에 1번 떨어지고 지사에 1번 떨어지는 선거를 얘기했는데 네. 뭐 선거 능력이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자기도 그 경기도지사에서 김문수 같은 사람한테 떨어져 놓고 우리 그 이재명 지사가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 56%로 당선됐다고 했는데 그 조금 이렇게 말이 이렇게 헌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돈을 많이 들여서 편집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는데 예. 59.6%로 예. 거의 60%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이재명한테 여기까지만 이따위 말을 유시민이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경기도지사 그 김문수 그 춘향이 따먹는 얘기 아니냐. 그게 춘향전이 그렇게 얘기했던 김문수한테 전놓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유시민 씨의 선거 능력이 진짜로 발휘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2011년 국회의원 427 재보선입니다. 예, 예. 그때 그 야당이 다시 이제 인기를 끌어갔잖아요. 네. 네. 이제 박근혜가 그 일을 너무 이명박 말기 예. 이명박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그 재보선이 뭐 여러 군데서 있었는데 네. 야당 붐이 났어요. 근데 유일하게 야당 붐이 안 일어나 가지고 유일한 흠이 바로 김해을 선거였어요. 그때 아마 새누리당의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렇죠. 예. 이 선거전이 시작될 때 김태호는 그 야권 단일화 후보가 결정된다면 20%가 뒤지는 예. 이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었어요. 여러 군데서. 예, 예. 자, 그런데 바로 이 선거에서 실제 야권 후보는 유시민이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할 때 유시민이 이봉수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전적으로 밀고 노무현 재단에서 집사일을 하고 있던 김경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주저앉혔어요. 억지를 써가지고. 네. 자 그런데 떨어졌어요. 유시민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면서 선거운동했어요. 이게 바로 유시민의 한계예요. 대구에서는 32%, 김해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을 못 내는 정도. 이게 유시민의 최대 능력치 발휘이자 반대로 한계이기도 하다 그겁니다. 사실 김해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입만 뻥긋하면 유시민과 이봉수 후보는 노무현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김해 시민들은 저 사람들이 진짜 노무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그토록 노무현을 앞세우고 선거운동을 했지만 이봉수 후보를 김태호에게 지도록 만들었다 그겁니다. 만약 그때 다른 하건데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가 김해을에 출마했다면 당선됐을 거예요.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김경수는 아주 순박하고 이렇게 충직한 그 노무현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야권 단일화를 한답시고 지나치게 기교를 부렸어요. 그랬다가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유시민은 단일 후보만 야권 단일 후보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깨놓은 당상처럼 당선되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유시민 씨의 정치적 자질의 한계입니다. 그게 통합진보당에서도 이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 더 예. 있었죠. 네, 어떤 게? 천호선의 지역구 낙선 2012년도. 네. 그렇죠? 예. 네. 물론 뭐 표차가 좀 많이 안 나긴 했지만 어쨌든 천호선 씨도 그때 지역구에서 낙선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유시민 씨가 지원하는 사람 중에 지금까지 당선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20% 이상이나 뒤지고 있었던 그 수구정당 김태호가 하나씩 디디고 올라와가지고 끝내 김태호를 당선시켰던 게 바로 유시민의 선거 능력이다. 예. 최근 들어서 유시민 씨가 뭐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에도 들어와서 혹세범이 나는 사람들을 바로잡게 했는데 아주 대환영합니다. 유튜브로 어서 들어오시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보다 그 유시민 씨의 그 자유주의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의 국가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입만 뻥긋하면 자기가 자유주의자다. 그리고 뭐 책도 뭐 국가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뭐 강연도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 한국의 입진보들이 식민지 시대에 살았더라면 영락없이 친일 지식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입진보들은 스스로 자유주의자를 자처해요. 네. 네. 그런데 이 자유를 강조하는 것부터가 이게 비진보적인 태도 아닙니까? 평등을 강조하는 쪽이 더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념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자유주의는 서구 중심의 그리고 자기 비하의 사대주의가 근저하고 있어 보입니다. 평소에는 이 자유주의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강력한 힘이 작용하면, 즉 제국주의의 침공이 오면 영락없이 식민사관으로 타협합니다. 이게 우리 역사예요. 이광수가, 최린이, 장덕수가 그랬습니다. 유시민 이상의 진보 자유주의자였어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의 입진보들이 식민지 시대, 일제 시대에 살았더라면 영락없이 친일 지식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역사적 가정을 해보는 글을 썼던 겁니다. 2014년 5월 24일이면 지금부터 그렇게 오래전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그 서울대학교 학부에서
그 이재명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었죠. 네. 그 요즘 이 대학생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정치의식 수준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공장 생산직 직원보다 정치의식이 낮아요. 5월 24일자 2014년 서울대학신문에 자칭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아마도 지 선배라고 이제 모셔다가 인터뷰를 길게 하고 이 전면에 걸쳐서 그걸 게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유시민은 자기가 중시하는 단 하나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하더니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미국의 52번째 주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막 이렇게 벌써 유명해졌어요. 이런 말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가자고 결정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말을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말만 딱 따다가 이렇게 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해당 기사의 본문을 제가 좀 자세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유주의자 유시민이 중시하는 단 하나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이런 소제목이 붙었어요. 예.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해서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가자고 결정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개인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개인들이 선택해 내린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건 이제 기자가 쓴 글이에요. 네. 자유로운 선택에는 역사적 맥락, 사회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문화적 관련성이 모두 반영돼요. 이건 유시민의 말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원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는 까닭은 자유주의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 타당한 원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말입니다. 자유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자유주의 철학의 장점은 완전하지 않지만 한 개인의 삶에서 시작해 지구촌 전체의 일까지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하면서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52번째 주 편입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폈다 그겁니다. 자,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그게 무엇인가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의견이 대립될 때는 다수가 지지하는 쪽을 선택한다. 대단히 합리적인 원칙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는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유시민은 몰라요. 네. 더 중요한 원칙은 뭐냐? 다수결의 대상, 다수결에도 범위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지만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다수결로 결정한 것을 다수결로 되돌릴 수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법률도 다수결로 해요. 네. 헌법도 다수결로 고쳐요. 그러나 법률은 물론 헌법까지도 다수결로 다시 환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해서 넘겼다. 다수결로 결정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수결로 투표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남의 나라 식민지가 대놓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죠. 독립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바로 이런 걸 유시민은 모르고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국민투표로 미국의 52번째 주가 됐어. 마음에 안 들어. 좀 넓은 땅 줄 알았더니 하와이 옆에 있는 섬 하나 주고 여기다가 주정부 차려라. 기분 나빠.
우리 다시 탈퇴할래. 돼요? 안 돼요. 바로 유시민의 자유주의 다수결 논리는 이렇게 아주 저급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거 가지고 말 그대로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바로 이런 발언. 이것이 바로 이광수 부류의 친일 지식인 수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반민족 매국노 수준의 과격 발언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경술국치. 1910년에 맺어진 8월 29일에 맺어진 경술국치는 총리 대신 누구죠? 조선 총리 대신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 통감 데라우치. 데라우치죠. 이 데라우치가 통감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총독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데라우치가 이완용하고 바로 상대하기에는 격이 안 맞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우치는 자기 신복 고마스 총독부 외사국장입니다. 통감부. 네. 고마스 또 얘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예일 출신인가 그래요. 미국. 게다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밤에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밤에도 막 안 자고 공부만 많이 해요. 그리고 이 고마스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요정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겠죠? 네. 이 고마스를 내세우니까 이완용은 자기의 또 신복. 여러분 이인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혈해누. 예. 혈해누 같은 신소설이라고 얘기되는 예. 그 이인직은 일본의 그 천리교 신자고 완전히 일본화된 조선인이에요. 맞습니다. 생긴 것도 아주 일본 어디입니까? 가고시마에 있는 그 영장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종일이네요. 종일. 네. 거의 일본화된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을 최초의 신소설 작가니 어쩌니 했던 게 우리의 국문학사였어요. 이인직을 시켜가지고 고마스와 이 합병 그 회담을 밤에 만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마스와 이인직 사이에 주고받았던 말 그리고 유시민 선생의 자유주의 미국 52번째 편입 주장의 말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외사국장 고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병합은 결코 압제의 형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전순국과 패전국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를 병합하고 미국이 하와이를 병합한 예와는 달라요. 병합은 오히려 한국의 치안과 민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대국인 일본의 일부가 되고 한국인은 일본 제국의 식민이 됩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닐 뿐더러 외국 병합의 예와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컨대 분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이 질서 있고 높은 문화국가에 오르는 것이므로 병합으로 인해 조선이 망한다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조선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스와 조선 총리 대신 이완용의 비서 이인직은 거의 완전하게 의견 일치를 봅니다. 그들은 대외관계를 보더라도 조선은 시종 중국에 예속되어 명청조로부터 책봉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조선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바로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병합을 아무리 나쁘게 보더라도 종주국을 청에서 일본으로 바꾸는 정도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청국보다 선진국이니까 조선의 위치는 오히려 격상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고마스와 이인직은 조선 인민 중에서 선진국인 일본 천황의 신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 다수결의 논리를 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이 유시민이 100년 전에 살았더라면 이완용의 신복 이인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역사관을 가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선배 또는 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대학에 가서 이 인터뷰가 이 서울대학교 군의 카페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순진무구한 학생들을 오염시키고 일반 시민들 앞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따위의 강연을 하고 다니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참담한 문화 현실입니다. 절망적이네요. 예. 자, 우리 그 일부를 여기서 잠깐 멈추죠. 제가 목이 마려워가지고 좀 잠깐 쉬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이 유시민 씨 방송을 하려고 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 시가 떠올랐어요. 유시민과 그 유시민 그 아류의 그 사람들이 보였던 행태를 보니까 제가 조금 그 안면이 있는 문정희 시인의 다시 남자를 위하여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요새는 왜 사나이를 만나기가 힘든지 싱싱하게 몸부림치는 가물치처럼 온몸을 던져오는 거대한 파도를 몰래 숨어 헤치우는 누렇고 나약한 잡것들뿐 눈에 띌까 어슬렁거리는 초라한 잡종들뿐 눈부신 야생과는 만나기가 어렵지. 여권운동가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세상에서 멋진 잡놈들을 추방해버린 것은 아닐까. 핑계대기 쉬운 말로 산업사의 탓인가. 그들의 빛나는 이빨을 뽑아내고 그들의 거친 머리칼을 솎아내고 그들의 발에 제지의 쇠고리를 채워버린 것은 누구일까.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야. 여자들은 누구나 마음속 깊이 야성의 사나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걸 갈증처럼 바람둥이에 휘말려 한평생을 던져버리고 싶은 걸. 그런데 어찌된 일이야. 요새는 비겁하게 치마 속으로 손을 들이미는 때묻고 야가 빠진 졸개들은 많은데 불꽃을 찾아 온 사막을 헤매며 검은 눈썹을 태우는 진짜 멋있고 당당한 잡놈은 멸종 위기라네.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